예카테리나, 넌 정말 미쳤어. 모스크바 국립병원 의사 자리 버리고 한국 시골로 커리어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짓이야. 10년 전 공항에서 들은 동료들의 조롱. 이들은 모두 러시아 최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고 그들은 하나둘 병원에서 해고되고 있어요. 반면 저는 한국 시골에서 2개의 의원을 운영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이제 그들이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한국 가는 방법 좀 알려줘. 너처럼 살고 싶어. 과연 누구의 선택이 미친 짓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이들의 조롱을 부러움으로 바꿨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카테리나 바실리예바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 모스크바 국립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 시골 마을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모든 것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제 약학 컨퍼런스에서 한국인 의사 민준호를 만났죠. 그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학술적 교류였지만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1년 후 민준호는 저에게 프로포즈했고 한국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미쳤니? 러시아를 떠나 어디로? 한국? 동료 의사 올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파리나 런던도 아니고 한국이라니. 그것도 서울이 아닌 시골이라고. 교수님께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예카테리나, 당신은 내 제자 중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어. 러시아 최고의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간다고? 부모님조차 저를 말리셨습니다. 우리 딸이 모스크바에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로 간다니. 세상에.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준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이 넘치는 문화, 발전된 기술, 안전한 사회.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망이 컸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동료들과 인사할 때였습니다. 올가가 비꼬듯 물었어요.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꿀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이름은 그대로 예카테리나야. 하지만 우리 딸은 한글 이름으로 지을 거야. 그 말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웃었죠. 아직 아이도 없는데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시간을 더 달려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첫인상은 충격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화려한 거리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좁은 시골길, 논과 밭이 펼쳐진 풍경, 그리고 한적한 마을 분위기. 민준호의 집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집이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낯설었죠.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민준호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약속할게. 다음 날부터 현실이 시작됐습니다.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었어요. 기초적인 한국어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죠. 외국인 여의사라니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고요. 민준호의 도움으로 마을에서 유일한 의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보조의사로 시작했어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실수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환자의 증상을 잘못 이해해 엉뚱한 처방을 하려다 민준호에게 바로 지적받기도 했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러시아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시골에서 의사 일을 시작했어. 돌아온 답장은 예상대로였어요. 정말 그런 시골에서 살고 있어? 거기서 무슨 미래가 있겠어? 마리나가 물었죠. 언제든 마음 바꾸면 돌아와. 여기 자리 아직 있어.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한국의 시골이 실은 기회의 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1년은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의료체계를 공부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죠. 우리 마을은 고령화가 심각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70%가 넘었어요.
처음엔 그들이 저를 어색해했지만 제가 진심으로 건강을 걱정하고 진료해드리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전통의학 지식을 한국의 의료와 접목시킨 치료법이 인기였어요. 예카테리나 선생님 덕분에 관절염이 많이 좋아졌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2년째 되던 해 마을의 유일한 의원 원장이신 김 원장님께서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카테리나 선생, 이 의원을 맡아주면 좋겠네. 그분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민준호와 상의 끝에 대출을 받아 의원을 인수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진짜 도전이 시작됐죠. 의원 원장으로서 모든 결정과 책임은 저의 몫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실수도 많았습니다.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건강보험 청구 시스템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강점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배운 폭넓은 의학 지식과 친절한 진료 방식이었죠.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건강검진의 날을 만들었습니다. 혈압, 혈당을 체크해드리고 기본적인 건강 조언을 해드렸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카테리나 선생님 의원에 가봐. 정말 친절하고 진료도 자세히 해줘. 인근 마을에서도 찾아오는 환자가 늘었어요. 의원 수입은 서서히 증가했고 3년 만에 의원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러시아 국립병원에서는 환자들과 이렇게 가깝게 지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기선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실 때마다 계절 음식을 들고 오셨어요. 봄에는 냉이와 달래, 여름에는 오이와 토마토, 가을에는 곶감과 밤. 정으로 맺어진 관계가 형성된 거죠. 결혼 3년 차에 저희 부부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마을 주민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할머니들이 매일같이 약국에 들러 영양음식을 권해주셨고 아기 옷을 손수 떠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죠. 그러다 2014년 러시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 육아 하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올가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예카테리나, 잘 지내? 우리 병원에서 인원 감축이 있었어. 나도 일자리를 잃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올가는 실력 있는 의사였으니까요. 그녀뿐만이 아니었어요. 말이나 일이나 안나. 한때 저를 비웃었던 친구들이 하나둘 실직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질문이 이어졌죠. 한국에서 일자리 구할 수 있을까? 너처럼 한국에서 살고 싶어. 방법이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과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그 무렵 저희 가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딸 서아가 태어난 거예요. 순수 한글 이름으로 지었죠. 맑은 강물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서아가 태어나면서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크게 달라졌어요. 사실 처음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편견이 있으셨거든요. 우리 아들이 왜 하필 외국 여자를? 직접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눈빛에서 그런 마음이 느껴졌죠. 언어 소통도 어려웠고 음식 취향도 달랐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는 처음엔 정말 먹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서아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서아 너무 예쁘구나.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우리 집에 오셔서 서아를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약국 일을 하고 시어머니는 서아를 돌보는 완벽한 팀워크가 형성됐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부탁하셨습니다. 예카테리나 며느리 서아에게 러시아어도 가르쳐주면 좋겠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는 제 문화와 언어도 인정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서아에게 러시아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한국 전래동화를 들려주셨어요. 의원 사업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두 번째 진료소를 열게 됐어요. 첫 번째 의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인접 마을이었습니다. 간호사와 보조의사를 고용했고 저는 두 의원을 오가며 관리했죠. 사업이 안정되면서 경제적 여유도 생겼어요. 마을에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했고 정원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렸어요.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죠.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너무 야위어 있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러시아의 경제 상황 때문에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하지만 한국 생활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두 분 모두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산책을 하며 감탄하셨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라니. 아버지는 우리 집 온돌방에서 자며 좋아하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바닥에서 자는 건 처음이야. 러시아의 추운 겨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구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술을 한잔 하시더니 눈물을 보이셨어요. 딸아, 이제 알겠다. 네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는 서아와 금세 친해지셨죠. 러시아어로 동화책을 읽어주시고 러시아 전통 인형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한 달간의 방문 끝에 부모님은 러시아로 돌아가셨지만 그 후로도 자주 화상통화를 하며 지냈어요. 매번 통화할 때마다 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 살고 싶구나. 서아가 5살이 되던 해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귀화 시험을 준비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공부했어요. 면접관이 물었죠. 왜 한국 국적을 원하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이 제 진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제 딸은 한국인으로 자랄 거고 저도 한국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서아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엄마가 러시아 사람이라면서? 러시아는 어때? 서아는 당당하게 말해요. 난 한국 사람이야. 러시아는 가본 적 없어. 저는 서아에게 러시아 문화를 가르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조합니다. 너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야. 러시아는 엄마의 고향일 뿐이야. 민준호도 이런 제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서아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한국 문화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친구 이리나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녀는 제 약국과 집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어. 모스크바에 있었다면 절대 이런 삶은 못 살았을 거야. 이리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기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현실을 알려줘야 했어요. 이제 와서는 쉽지 않아.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의사 면허도 다시 따야 해. 그리고 이민정책도 10년 전과는 달라.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의원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 됐어요. 민준호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합니다. 서아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한 한국인이 되었어요. 한국의 명절을 지내고 김치를 담그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 친구들이 연락해 옵니다. 취업 루트 있냐? 사업 브로커 해줄 수 있냐? 물어보지만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요. 지금은 늦었어. 나도 브로커가 아니야. 10년 전 그 결정의 순간이 중요했던 거야. 러시아의 부흥을 믿고 기다렸던 그들과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 저. 누가 더 옳았는지는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가끔 모스크바의 번화가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름다운 건물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이 진정한 고향으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10년 전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완전한 한국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45살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라하에서 15년 살림 차린 남편이 회사 막내랑 도망갔거든요. 재산도 반토막, 딸도 뺏겼죠. 그래서 한국 시골로 도망왔어요. 체코어, 독일어, 영어는 완벽한데 한국어는 안녕하세요만 할 줄 알았습니다. 도착한 집? 귀신 나올 것 같은 폐가. 마을 사람들? 금발 여자가 뭔 수작인가 째려봤죠. 근데 1년 뒤 저는 전교생 10명 학교의 영웅이 됐고 할머니들이 우리 예쁜 딸이라 부르고 폐가는 예쁜 한옥이 됐어요.
대박인 건 30대 훈남 사진작가가 저한테 매일 아침 커피를 타다 줍니다. 체코 대사관에서 돌아와라 해도 안 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제 미친 스토리 들려드릴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프라하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음악을 전공했고 결혼 후 15년간 평범한 주부로 살았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에게 첼로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집은 프라하 구시가지 근처 아파트였어요. 불타바 강이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죠.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갔죠. 처음엔 정말 바쁜가 했습니다. 체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회사도 힘들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봤어요. 20대 회사 후배와 주고받은 연애 편지였죠.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따지니까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어요. 자기도 젊은 사랑을 해볼 권리가 있다고. 이혼 과정은 지옥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모든 게 전쟁이었죠. 결국 딸은 남편에게 갔고 저는 작은 아파트만 받았어요. 프라하에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모든 추억이 있는 곳인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죠. 친구들은 위로해줬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다들 자기 삶이 바쁘니까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됐죠. 45살에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시골 마을 풍경이었죠. 산 아래 작은 집들, 논밭 사이를 걷는 할머니들, 마을 회관에 모여 밥을 먹는 사람들. 그 평화로운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체코와는 전혀 다른 풍경인데도 마음이 끌렸어요. 댓글을 읽어보니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가득했죠. 이런 곳에서 조용히 살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희망이란 걸 느꼈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뒤지고 관련 정보를 찾았죠. 그러다 발견한 게 있었어요. 한국 시골 지역에 외국인도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신청했죠. 친구들한테 얘기하니 다들 반대했어요. 아시아는 너무 멀고 문화도 다르다고.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여기선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짐은 간단했어요. 어릴 때부터 연주하던 첼로, 악보들, 옷 몇 벌. 그게 전부였죠. 체코를 떠나는 날 공항에서 프라하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15년간 살았던 도시였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거니까요. 비행기를 갈아타고 12시간이 넘게 걸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낯선 공기가 폐속으로 들어왔죠. 한글 간판들, 처음 보는 얼굴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가 저를 마중 나왔어요. 강원도 정선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니 산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체코와는 다른 산들이었어요. 더 높고 더 푸르렀죠.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담당자가 보여준 집은 충격이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인데 거의 폐가 수준이었죠. 지붕은 기울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벽엔 거미줄이 가득했고 바닥은 삐걱거렸어요. 순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하러 여기까지 왔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이 집도 저처럼 버려진 존재였으니까요. 함께 새로 시작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살겠다고. 첫날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금발의 외국 여자가 왜 여기 왔을까? 무슨 속셈이 있는 게 아닐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가게에 가면 사람들이 조용해졌고 길에서 마주치면 피하듯 지나갔습니다. 집을 고쳐야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체코에선 아파트에만 살아서 집수리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혼자 시작했어요.
먼저 잡초부터 뽑기 시작했죠. 온종일 잡초를 뽑고 나니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다음엔 벽을 고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망치를 잡아봤지만 못 하나 제대로 박을 수 없었죠. 페인트를 사왔지만 어디에 어떻게 칠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루는 지붕을 보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기와가 많이 깨져 있었죠. 어떻게 고쳐야 하나 고민하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질 뻔했죠.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사다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내려와 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습니다. 말없이 지붕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연장통을 들고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의 솜씨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시는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와서 도와주셨어요. 지붕도 고치고 마루도 새로 깔았죠. 처음엔 말이 안 통해서 손짓발짓으로 대화했습니다. 제가 엉성한 한국말로 감사하다고 하면 아저씨는 웃으며 괜찮다고 손을 흔드셨죠. 가끔 막걸리도 가져오셨어요. 함께 일하고 막걸리 한잔 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박씨 아저씨가 돕는 걸 보고는 한두 명씩 찾아왔죠. 이것저것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김치도 주고 된장도 주고. 아직 서먹했지만 적대감은 사라졌어요. 집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동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걷는 게 좋았어요. 프라하에선 느낄 수 없었던 고요함이 있었죠.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자연의 소리들이 마음을 치유해줬습니다. 어느 날 산길에서 카메라를 든 청년을 만났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말로, 그는 영어로. 알고 보니 준수라는 이름의 사진작가였어요. 준수는 서울에서 10년간 광고 사진을 찍다가 최근에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번아웃이 와서요. 우리는 비슷한 처지였죠. 모든 걸 뒤로하고 시골로 온 사람들. 제가 손을 보여줬더니 준수가 놀랐어요. 집수리하느라 상처투성이가 된 손이었죠. 갈라지고 까지고 물집 자국도 있었습니다. 준수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집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만든 상처 연고라고 했죠. 조심스럽게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산책길에서 자주 만났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준수는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체코에서의 일, 이혼, 새 시작. 다 털어놨죠. 준수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매일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몸과 마음이 지쳤대요. 고향으로 돌아와서야 숨을 쉴 수 있었다고 했죠.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끼리는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준수는 제게 한국말을 가르쳐줬고 저는 체코 요리를 만들어줬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마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학생이 너무 적어서 폐교 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전교생이 10명도 안 된다고 했죠. 도시로 다 떠나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냈어요. 학교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났죠. 제가 음악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체코에서 음악 교육을 전공했고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도 있다고요. 교장 선생님은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있었어요. 학부모들이 반대할 거라고 했죠. 외국인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걸 꺼려한다고요. 그래도 일단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요. 첫 수업 날이 왔습니다. 작은 음악실에서 기다렸는데 아이들이 2명만 왔어요. 3학년 소녀와 5학년 소년이었죠. 둘 다 너무 쑥스러워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도 긴장됐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됐죠. 첼로를 꺼냈습니다. 일단 연주를 들려줬어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긴장이 풀렸죠. 천천히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첼로는 너무 커서 바이올린부터 시작했어요.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음악에는 국경이 없었죠. 아이들도 금방 따라했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체코 민요를 불러줬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따라 불렀죠. 일주일 뒤엔 학생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달 뒤엔 10명이 넘었죠. 입소문이 났나 봐요. 외국인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친다고. 아이들은 악기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심지어 간단한 체코어도 배웠습니다. 교실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아이들이 실수해도 괜찮다고 격려했고 잘하면 크게 칭찬했죠. 음악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프라하에서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았죠. 어느 날 학부모 한 분이 수업 후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 긴장했죠. 그런데 의외의 질문을 했어요. 어른들도 음악을 배울 수 있냐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는 걸 보고 부러웠다고 했어요. 다른 엄마들도 관심이 있다고 했죠. 망설였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마을회관에서요. 첫 수업엔 5명이 왔어요. 4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죠. 모두 악기를 처음 만져보는 분들이었습니다. 첼로는 크니까 바이올린과 기타를 준비했어요. 기초부터 천천히 가르쳤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매일 연습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고 할머니 한 분은 체코 민요를 배우고 싶다고 했죠. 제가 불러주면 열심히 따라 불렀습니다. 수업 후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죠. 제가 한국말을 배우고 그들은 체코어를 배웠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웠어요. 저는 굴라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모였습니다. 10명, 15명.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음악을 배우는 것보다 함께 모이는 게 더 중요했나 봅니다. 외로웠던 사람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됐죠.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를 우리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낯선 땅에서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죠. 다른 분들도 저를 딸처럼 언니처럼 대해줬습니다. 마을의 일원이 된 거예요. 가을이 왔습니다. 마을에선 매년 추수감사제를 연다고 했어요. 올해는 특별히 저한테 공연을 부탁했죠. 마을 대표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주민들이 다 보고 싶어 한다고요. 떨렸지만 승낙했습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체코 민요와 한국의 아리랑을 함께 부르기로요. 아이들과 함께 연습했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 모여서요. 축제날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죠. 이웃 마을에서도 구경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대는 간단했지만 따뜻했어요. 마을회관 앞마당에 작은 무대를 만들었죠. 먼저 첼로로 체코 민요를 연주했습니다. 스메타나의 몰다우였어요. 조용한 멜로디가 가을 저녁 공기에 퍼졌죠. 사람들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다음엔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섰어요. 체코 전통 노래를 불렀죠. 마지막엔 모두 함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시작하자 아이들이 따라 불렀고 객석의 어른들도 함께 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죠. 준수는 무대 아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보여줬는데 정말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어요. 공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죠. 마을 할머니들이 무대로 올라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다음날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체코에서 온 여성이 마을을 살렸다고요. 폐교 위기에 학교가 음악으로 활기를 되찾았다고.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곳이 제 집이 됐다는 거였죠.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였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체코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체코 정부에서 귀국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요. 돌아오면 지원금도 주고 일자리도 알선해준다고 했죠.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수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정원이 아름다웠어요. 준수에게 대사관 연락을 얘기했죠. 준수는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정말 돌아가고 싶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체코는 제 고향이에요. 태어나고 자란 곳이죠. 하지만 이곳도 이제는 제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있고 준수가 있는 곳.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대사관에 답했습니다.
한국에 남겠다고요. 귀화 신청을 하겠다고. 복잡한 절차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추천서도 써주고 필요한 서류도 챙겨줬죠. 모두가 응원해줬습니다. 귀화 절차를 진행하면서 한옥도 완전히 수리했어요. 마당에 작은 음악교실을 만들었죠. 첼로와 바이올린, 피아노도 들여놓았습니다. 정식으로 음악학원을 열었어요. 이제는 옆마을에서도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준수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선 모든 게 천천히 흘러가니까요. 함께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지난주에 귀화 허가가 났어요. 이제 저는 한국인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받던 날 마을 사람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죠.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국적이 뭐가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마음이 있는 곳이죠. 저는 체코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혼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더 많은 걸 얻었어요. 가족도 생겼고 꿈도 생겼고 사랑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찾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웠죠. 여러분도 살다가 힘든 일을 겪으실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선가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어제 마을 아이들이 제게 편지를 줬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맙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오늘도 저는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새 소리가 들리고 맑은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워요. 텃밭에 물을 주고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가끔 체코가 그립기도 해요. 프라하의 오래된 거리, 불타바 강의 풍경.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곳은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이곳은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니까요.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곳이죠. 준수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마을에 온 게 아니라 마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운명이었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거라고. 이제 저는 두 나라의 딸입니다. 체코의 추억을 품고 한국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죠.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음악으로,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찾아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빛은 항상 어둠 끝에서 찾아오니까요. 저도 그랬듯이 여러분도 분명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